안녕하세요. 자바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웅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자바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중에서 문자 타입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 처리 방식을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 입력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타입. 자바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기본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은 배열에서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타입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기본 타입이 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은 크기와 패턴을 가지고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더라도 패턴이 다르면 종류가 다른 거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저장 가능한 값의 종류와 범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기본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패턴이 다름으로써 8가지 기본 타입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 8가지를 크게 4가지로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보게 되면 먼저 논리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 타입은 예약어로는 물린이라고 여러분이 쓰시고 해당하는 그 값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글 또는 알파벳 또는 숫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꺼낼 수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는 숫자 형태가 저장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자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우리가 설명드릴 문자 처리 방식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캐릭터라는 예약어를 쓰고 있고, 자, 정수 타입은 크게 4가지를 만들어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수 타입은 2개가 있습니다. 플로트와 더블. 그래서 플로트가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 이때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인테저와 플로트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의 크기는 같죠? 4바이트로. 자, 그런데 인테저는 정수를, 그 다음에 플로트는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실수를 저장한다는 차이점 때문에 둘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지, 비트와 바이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개념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비트는 0과 1, 2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하나의 전구를 1비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위치가 온, 오프 되는 거에 따라서 전구가 켜지고 꺼질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게 하나의 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구 하나가 하나의 비트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비트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0과 1을 조합해가지고 00, 01, 10, 11 4가지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의 예를 들면 2개의 전구가 있는 상태에서 2개의 전구가 다 켜져 있는 상태, 2개의 전구가 다 꺼져 있는 상태, 또는 좌우 하나씩 켜져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트 수에 따라서 몇 가지 정보를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저장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비트 저장 공간이면은 몇 개의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1비트는 2의 0제곱, 2비트는 2의 1제곱, 3비트는 2의 3제곱, 즉 8가지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정보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위 바이트입니다. 자, 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1바이트는 몇 개의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2의 8제곱인 256가지의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을 가지고 저장 공간의 크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타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바이트와 쇼트가 있죠. 그래서 각각 1바이트, 2바이트가 있는데 1바이트 공간에는 값을 0부터 255까지 해도 256까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1바이트가 256까지를 구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얘는 패턴이 어떻게 정해있느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은 그와 같이 저장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을 가지고 타입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는 인테저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 코딩에 있어서는 인테저에다가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값을 넣을 건 아니니까 인테저에서 모든 것이 통용이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전에 가게 되면 내가 사용할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정수 리터럴을 여러분이 하나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럴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직접 표현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래서 정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인테저 타입으로 자동 처리가 됩니다. 즉 4바이트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테저 프라이스 이퀄 10 하게 되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식진수가 정수 리터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혹시 16진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16진수로 리터럴을 쓸 수 있는데, 16진수는 0x 표시를 해서 1, 0을 쓰게 되면 이 값을 16진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터럴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중에서 논리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 그래서 논리 변수를 실제 어떻게 실습하는지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에서 만들었던 인테저 변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불린 타입으로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true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린 타입, 논리 타입의 하나를 리터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rue, false는 큰 덤프로 묶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true, false 그대로 타이핑하는 것을 얘네들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불린 타입에 대한 리터럴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true 값을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게 되면 true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다시 false를 바꿔서 저장하게 되면 false가 출력되는 형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수 타입 같은 경우는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더블을 가지고 이제 종종 씁니다. 그래서 실수 리터럴은 얘네들이 더블 타입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이 0.12와 같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참고적으로 2라는 값은 10의 지수승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습 4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의 경우 여러분이 더블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수점 0.12라는 값을 저장해서 출력하게 되면 0.12가 잘 나오고, 또 이제 그 소수점 자리가 너무 크게 되면 여러분이 2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2의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똑같이 0.12라는 값을 여러분이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 실수, 분리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될 것인데, 문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 처리 방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0011, 0101과 같은 이진수의 숫자만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전구 같은 것들이 쭉 있다고 해가지고 저장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여러분이 상상하게 되면 그 비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진수 값이 저장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문자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할까?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역시 약속,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문자 A라는 걸 갖다 내가 PC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0000을 저장한다 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문자 B를 저장한다. 그럼 001을 갖다 저장한다고 약속을 해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키보드로 소문자 A를 타이핑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장치가 소문자 A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프로그램 내에서 저장할 때는 000을 저장하자. 000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꺼낼 때는 얘가 캐릭터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은 꺼내서 뭐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문자, 즉 소문자 A로 바꿔가지고 화면을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변환에 관련된 약속을 우리가 코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표가 여러분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표의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게 ASCII 코드표라는 게 있습니다. 1963년 미국 안시라는 기구에서 표준화해서 만든 7비트 코드표가 되겠습니다. 자, 7비트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몇 개를 구분할 수 있죠? 2의 7제곱이죠? 그래서 128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해도 알파벳 대소문자, 그 다음에 아라비 숫자, 그리고 몇 개 기호 정도만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쓰이는 한글이나 또는 한자 또는 아랍어 같은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계가 달라진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연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CII 코드표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 표를 여러분이 참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재 10진수 값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0부터 127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설명드리면 소문자 A에 대해서 어떤 숫자로 약속되어 있느냐? 97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CII 코드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자를 저장한다. 그럼 소문자 A를 저장하게 되면 실제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97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저장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문자 A가 저장된다. 그럼 대문자 A는 65라는 값이 저장된다고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PC상에 65나 97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가 꺼내게 될 때는 캐릭터의 형태로 꺼낸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걔를 화면에 뿌려줄 때는 뭐예요? 역시 이 ASCII 코드표에 따라서 97에 있는 값이 어떤 문자였지? 소문자 A를 출력해주게 되겠고, 그럼 65에 있는 값이 어떤 문자였지? 대문자 A를 꺼내서 출력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자 처리 방식을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자 타입에 대해서 자바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문자 타입의 크기와 패턴에 대해서는 캐릭터는 2바이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ASCII 코드는 7비트로 표현해서 128개의 정보까지밖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초창기 영미권에서 사용할 때는 컴퓨터가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한글, 한자 이런 걸 넣기 위해서는 부족하죠. 구분해야 될 가짓수로서. 그래서 이제 2바이트 체계를 쓰고 있는 거죠. 2바이트는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굉장히 크죠. 2에 16제곱개니까 굉장히 많은 값들을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표준들이 필요할 텐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니코드 체계표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코드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코드는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16비트 코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유니코드 체계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상황과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영어나 숫자들은 깨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가끔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코드표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표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툴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코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놓고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신 다음에 만약에 깨지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파일이라든지 그 코드의 형태가 유니코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같은 경우는 가끔 깨질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걸 ASCII 코드표를 가지고 설명한 걸 이해하게 되면 어떤 코드표를 가지고 변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A라는 코드표를 써서 만들어진 것인데 혹시 완전히 다른 B라는 코드표를 가지고 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깨지겠지. 그치? 소문자 A를 000이라고 저장해 놨는데 다른 쪽에서는 001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역시 뭐냐면 프로그램 내에서 가끔 문자 그대로 그냥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값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문자 에디터로는 작은 따옴표로 얘네들이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로 어떤 문자를 묶어주게 되면 그 작은 따옴표로 묶어줬다는 의미는 ASCII 코드 값에 있는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니까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제를 만들어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문자 변수의 실습. 자, 요 위에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내가 97이라는 값을 가지고 캐릭터 변수에 저장을 해놨죠. 그렇게 되면은 이 97이라는 값을 가지고 내가 화면을 출력을 해주게 됐을 때는 이 println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보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h라고 하는 변수는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97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97에 해당하는 ASCII 코드표에 있는 값을 찾아서 거기 소문자 A였네 하고 소문자 A에 대한 그림을 꺼내가지고 그림을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자 A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97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그 문자를 쓸 때마다 ASCII 코드표에 있는 숫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 리터럴로 되는 게 뭐예요? 작은 따옴표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소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65를 기억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대문자 A 문자 그대로 놓고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65라는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꺼내서 출력할 때는 캐릭터 타입이니까 65에 해당하는 ASCII 코드표의 값을 비교해가지고 대문자 A네 하고 대문자 A를 출력하는 형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문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PC에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0101, 1100 같은 비트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규칙과 약속에 의해서 코드표가 있어가지고 변환되는 표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페인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림 같은 걸 처리할 때 색상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은 그 색상에 대해서 어떤 숫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것들도 그와 같은 변환 코드표가 있어 가지고 변환해서 저장됐다가 여러분이 다시 화면에 뿌려줄 때는 그 색에 대한 걸 표시해가지고 뿌려줄 수 있다. 대표적인 그 코드표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파레트 같은 게 그런 코드표에 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이 그려줄 수 있게 된다. 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열입니다. 자, 문자열은 아까 여러분 이제 언급했지만 기본 타입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타입에 없는데 우리가 레퍼런스 타입을 지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문자열은 레퍼런스 타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을 만들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참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레퍼런스 타입은 new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저장 공간을 만들어주는 룰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배우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자열을 지금 저장했다고 써야 되잖아요. 문자열은 기본 타입에 속하지는 않지만 스트링 리터럴을 기본 타입과 굉장히 유사하게 저장 공간을 생성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퍼런스 타입을 지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 타입처럼 문자를 저장하고 꺼내는 게 가능하다. 라고까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리터럴은 이미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죠.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표현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기본 타입 그리고 헬로 출력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더불어서 문자열과 기본 타입의 더하기 연산자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타입의 값이 문자열로 바뀌고 두 문자열이 연결되는 형태로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해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출력문에서 더하기 연산자를 쓰게 되면 실제로 이 hello라는 문자열과 그죠? 프라이스는 어떤 다른 변수인데 우리가 정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수에 있는 값을 꺼내서 그 값을 어떻게 돼요? 문자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둘을 갖다가 연속해서 출력해준 형태를 띈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관련된 설명은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링 해서 저장 공간 하나 만들고 new라는 키워드 여러분 지금 모르니까 쓸 필요 없이 큰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문자를 저장해주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house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문에다가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변수로 써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우스를 꺼내가지고 화면에 출력해주게 된다 하는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사례는 오브젝트 이번은 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출력하게 되면 요 10이라는 값은 뭐예요? 정수 리터럴이죠. 그래서 정수와 문자를 더하게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야? 둘 다 문자를 바꿔서 연결해줘가지고 화면에 출력해준다. 그래서 스톤 10이라고 여러분 출력되는 거. 그거만 하나 잘 기억하시면 문자열에 대한 저장과 처리는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테마는 데이터 타입에 따른 키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 입력받는 방법은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여러분이 잠깐 봤던 거 기억하죠? 그걸 한번 다시 연상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캐너를 이용한 키 입력. 우리가 기본 타입인 인테저를 가지고 우리가 키보드 입력받는 거 설명했던 걸 한번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첫 줄, 요거는 중요하죠. 요 한 줄은 꼭 써줘야 되죠. 스캐너 s equal new, 그다음에 스캐너 시스템 도 인테저, 그다음에 한 줄 마무리하려면 세미콜론 찍어주고. 자, 요 한 줄을 써준 다음에 요 밑에 있죠. 임포트 문이 항상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한 줄을 써준 다음에 자동 임포트 문 작성하는 컨트롤 더하기 쉬프트 더하기 O를 한꺼번에 눌러주게 되면 맨 위에 임포트 문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 임포트 문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너가 사용하려고 하는 스캐너라는 요 기능은 어디 있다? 요 안에 들어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해 설명한 거죠. 요 SC라는 내용은 10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면 이 스캐너라는 걸 한번 정해주게 되면 내가 값을 2개, 3개, 4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더라도 얘를 2번, 3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위에 선언해주게 되면 그 클로즈를 해가지고 전체를 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키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로즈 전까지는 키 입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거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력은 자바 API를 역시 사용하는데 임포트문을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주 사용하는 자바 API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거는 출력문은 안 써줘도 된다. 그죠? 그렇지만 스캐너는 뭐예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은 다 됐고 이제 입력받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부분은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인테저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캐너로 키를 입력받는 부분인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별도의 메소드를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의 경우는 뭐다?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next라는 메소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name 대입연산자 s도 next라고 쓰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은 name이라는 거는 앞에 string이라고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name은 string 변수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 입력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문자로 입력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문자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탁 누르게 되면 그 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받아서 네임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값을 끊어서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엔터 또는 스페이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를 연속해서 2개, 3개 값을 입력받든 한 개의 값을 쓴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쓰고 또 스페이스 쓰고 세 번째 값 쓴다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의 값이 연속으로 차례대로 읽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읽어드리는 코드가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개 또는 네 개 값을 입력받아 처리하는 거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공백 문제도 이제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엔터와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뭐야? 클로즈 해가지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키 입력 받을 때 인테저, 그 다음에 문자를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 중에 우리가 종종 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불린 타입. 그래서 불린 타입은 next 불린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면 true 또는 false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 타입은 더블 타입의 예를 들게 되면 next W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키보드를 통해서 실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으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오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바로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별도의 메소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 API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을 입력받는 형태를 써서 그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를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릭터 앳이라는 자바 API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만 참고로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기본 타입들은 전부 다 스캐너에 각각의 매칭이 되는 메소드가 존재하지만 캐릭터는 없다. 캐릭터는 어떻게 처리한다? 넥스트를 통해서 문자열처럼 읽어가지고 그 중에 뭐야? 첫 번째 문자를 끊어 읽는 자바 API를 이용한다. 그 자바 API 이름이 캐릭터 앳이다 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본을 배운다면은 백준 사이트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들, 대표적으로 백준 사이트가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을 많이 풀 텐데 문자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자바 API 메소드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캐릭터 앳을 저는 꼽겠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 앳이라는 용어는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에 대한 실습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을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스캐너로 여는 건 똑같죠. 이 한 줄을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포트 문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O를 누르면은 이 임포트 문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러분 타이핑 하지 마세요. 오타나고 오류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 임포트 문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름을 입력하라는 걸 서비스로 주게 되면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게 되면 계속 프로그램 멈춰 있습니다. 자,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여러분이 홍길동 쓰고 엔터를 탁 치게 되는 순간에 넥스트가 읽어드려서 네임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을 출력해주고 클로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실습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실습 과제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자, 실습 과제 이름은 문자열로 그 다음에 학생인지 여부는 논리 타입으로 입력받고 아래 결과와 같이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예제를 보면 먼저 이름을 입력하시오 넣으면 강감찬하고 엔터를 쳐야 되겠죠. 그죠? 강감찬하고 한 칸 띄고 추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입력해서 강감찬 주고 엔터 하게 되면 강감찬은 어떻게 돼요? 문자열은 넥스트였지. 그걸 떠올려 가지고 넥스트로 잡아채서 문자열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true하고 enter를 주게 되면 true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next boolean이라는 메소드를 써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next boolean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캐치해가지고 그 값도 역시 뭐예요? boolean에 해당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에다가 문자열 하나, 그 다음에 boolean 타입 하나 저장됐으니까 그 값은 뭐예요? 지금 강감찬 true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여러분이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연상이 됐으면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범 답안을 보지 마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나머지 결과를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을 이제 이거 스톱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모범 답안을 제가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의 형태가 이와 같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름을 당연히 스캐너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임포트 문은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이름 입력해 놓은 다음에 뭐예요? 여기 next라고 써서 문자로 입력받는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은 뭐예요? 학생인지 아닌지 여부니까 next boolean 타입으로 입력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ame과 스튜던트를 제가 boolean 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학생 이름 홍길동 엔터를 치면 홍길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네임 변수에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학생은 아니다. 그럼 false라고 제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false가 입력돼 가지고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실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